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재 427페이지 하단에 3번 분묘기지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매번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중요하지만 민법에서도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뭘까요? 하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한다? 철거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사실은 철거하세요는 표준말이고 치워라 이래야 됩니다. 열받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죠? 이 건물이 63빌딩이다. 그럼 여러분 63빌딩을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 땅 사용료를 내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물었던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타인이 내 땅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면 철거하세요 하거나 땅 사용료를 내세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무엇입니까 하면 똑같은 그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산소,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분묘를 설치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그를 분묘기지권 그럽니다. 그럼 딱 들어보니까 분묘를 보호해주는 권리구나 이 느낌이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관습적으로 아주 진한 권리입니다. 이게 이 권리가 왜 시험에 잘 나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떤 땅을 삽니다. 아니면 중개합니다. 개공사로서 땅 10억을 사고 파는 걸 중개를 하는데, 산 사람이 이 땅을 골프 연습장을 만들겠다 또는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땅 10억짜리를 사는데 거기 분묘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으면 이 땅을 못 쓴다는 말하고 같잖아. 그죠? 1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중개를 할 때는 반드시 분묘기지권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이 교재 첫째 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 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방금 봤습니까?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니까 이거를 법정지상권이다 라고도 부르고, 지금 지나갔던 법정지상권의 4분의 3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려면 내려가면 2번 성립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라도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는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하니까 발생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가면 1번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얻어서 설치했을 때, 성낙의 동그라미, 제가 적게는 적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만들어도 좋다, 성낙했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성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내려가서 2번 성낙이 없더라도 이 동그라미 했습니까? 성낙 없이 동그라미,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했다면 정리합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했다면 적용해 준다. 이를 시효 취득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3번이 별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함이 없이, 자, 특약함이 없이 묶어놓고 토지를 매매하면 성립합니다. 특약 없이 매매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조건이 3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요 특약 없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중개실무에서 중요하지만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갑에 관련되는 분묘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들 땅에 자기들 묘가 있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갑이 이 땅을 을에게 팝니다. 팔면은 소유권이 바뀌잖아. 그죠? 그런데 묘지는 그대로 따라오면 또 토지 소유자와 묘지 소유자가 달라지잖아. 그죠? 특약 없이 매매하면 성립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을 사는 사람, 을이다. 아니면 중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특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 특약 없이 하면 성립하니까. 그럼 특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의 땅을 사면서, 야, 이 묘 5개는
8월 달까지 철거하기로 하자 하고 특약에다가 합의를 해놔야 된다고. 그죠? 안 하면 성립하니까. 성립하면 어떻게 되죠?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이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 조건 세 가지를 보시는데 중요한 게 성락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조건을 보시면서 발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판례로서 인정해주는 효과로서 우리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쫙 설명이 되어 있죠. 교재 430페이지, 29페이지부터 넘어가는데 429페이지까지 한 장 반에 걸쳐서 효과가 설명되어 있고 이것들이 전부 판례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이 단어는 공부한다 그랬죠. 민법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효과 5가지를 필기로 대신합니다. 이 내용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범위는 어디까지 볼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범위 하니까 그럼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봉분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분묘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음식 차리는 자리 상석이라는 거 보셨죠? 옆에 비석도 세우는 거 봤죠? 석물과 석상도 있어요. 그래서 봉분에만 인정해주면 그런 석상이나 비석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위에 공지를 포함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의한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이래 나오겠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봉분의 면적에 한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X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제목이 분묘기지권입니다. 여러분 분묘권이 아니고 기지잖아. 기지. 공군기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공군기지는 비행기 한 대만이 공군기지입니까? 그 시설물을 포함합니까? 시설물을 포함해서 공군기지라고 부르잖아. 그죠? 해군기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배 한 대만 보고 해군기지가 아니고 그걸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모두 해군기지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묘기지권이에요.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성은 분묘 뒤에 반월형의 언덕이 있는 걸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사성이라 불러요. 자, 그럼 사성까지도 인정해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판례가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어렵게 말합니다.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사성이 바로 뒤에 있으면 거기까지 인정해 줘도 되지만 한 10m 뒤에 있다. 그럼 거기까지도 전부 다 인정해 줘 버리면 타인의 토지의 침해가 너무나 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고 판단하겠다.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주위의 공지를 포함함으로써 사성은 항상 인정한다. OX. X. 사성은 항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X. 그때 보고 판단하겠다. 그죠? 판례가 어렵습니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범위는 그렇고 그러면 지료, 땅값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료는 무상으로 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단 3번은 제외입니다. 이 3번 제외라는 말에 3번은 요거 특약 없이 매매했을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무조건 무상. 그죠? 땅 사용료는 내지 않는데 3번은 받을 수도 있다. 3번은 제외. 자, 이렇게 한번 성립된 권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봐줄까요? 기간. 그죠? 예를 들면 100년 동안 인정해준다. 200년 인정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기간은 수호, 봉제사 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줍니다. 100년만 해라, 200년만 사용해라. 그런 거 없다니까요. 기간은 수호, 봉사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준다. 굉장히 분묘를 보호해주는 권리가 큽니다. 기간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가 설정은 이런 말이겠죠. 여기 아버지 산소입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게 우리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성립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옆에 추가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그죠? 지금 이 사람이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자기 땅 같으면 분묘 기지권이라는 말이 없잖아. 정상적으로 그냥 있는 거니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도 20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면 성립했으니까 이제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옆에 설치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예요.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제는 공연 평온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아버지 산소 옆에 써야 되는데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바로 이장합니까? 통상적으로 이럴걸요. 이 땅을 우리가 사면 되잖아. 그죠? 이 땅을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갑 입장에서 이 땅을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확실하게 비싸게 받습니다. 이 땅 못 받은 까지 다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야산에 평당 10,000원짜리인데 평당 50만 원씩 내시오. 그럼 여러분이라도 쉽게 사기가 안 쉽죠. 사돌려는 거 별로 안 쉬워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 땅이 뭐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머니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돌려는 것도 어렵다. 옆에 공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합장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죠? 어차피 아버지 권리는 받은 게니까. 그래서 추가로 설정은 불가한데 그럼 합장은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판례는 합장도 불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가로 설정은 무조건 안 된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추가 설정은 안 된다. 자, 그럼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합장도 안 돼. 추가로 설정하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돌아가셨는데. 할 수 없이 다른 데 가야 되지 뭐. 그죠? 이거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지금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영감 옆으로 가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땅이 아니어서 다른 데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민망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왕이면 아버지도 같이 옮기자. 그죠? 어차피 우리 땅도 아니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장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야기는 현실적이고 이렇게 이장 작업이 일어나는 게 통상 4년 단위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민법, 우리 관습에는 4년마다 윤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윤년이 지나갔어요. 윤달. 그래서 윤달에는 산소 이런 걸 옮기면 뭐 이렇게 악이 없다.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이런 산소 같은 걸 옮길 때는 한 통상 4년 단위로 이제 그렇게 이장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실무 수업을 여러분 왜 할까요? 왜 한다?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겠지. 근데 이런 실무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영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장 작업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작년에 지나갔으면 올해가 이제 3년 남았잖아. 올해 기준으로. 그죠? 그럼 올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면 내년에 중개업을 한다고 치고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쯤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후년 2년 뒤에는 이장이 일어날 거니까 묘토를 많이 구해놔야 되겠다 하면서 중개업을 하실 때는 매물을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돼. 밖에 시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좋은 묘토 있어. 묘토 사고 팝니다. 이런 거 광고 볼 거예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그런 매물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실무 수업을 잘 듣는 사람은 영업도 잘해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시험부터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실무를 잘해야 현실적으로 영업을 잘하게 됩니다. 자,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시험에서 공시 방법입니다. 공시라는 말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음을 남들한테 알려야 되는 걸 공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 있음을 공시하는데 평장 안 된다. 암장도 안 된다. 가묘도 안 된다. 아마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공시 방법입니다. 꾸준히 시험에 냅니다. 민법에서도 냅니다. 평장, 암장, 가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평장이 뭐죠? 평평하게 묻은 겁니다. 우리나라 간섭은 어쨌든 시신이 있으면 크거나 작거나 반드시 봉을 합니다. 그런데 봉이 없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습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서양 영화 보셨죠? 장례식 하면 그냥 평평하게 묻고 앞에 비석만 탁 갖다 붙이는 거 보셨죠? 거기는 봉이 없잖아. 우리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반드시 봉을 한다고요. 그게 묘가 있다라고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장 인정하지 않는다.
암장은 당연히 인정 안 해야 되겠죠. 이거는 몰래 갖다 묻은 것은 뭐 범죄 요소니까 당연히 인정 안 되고, 가묘도 인정 안 하는데, 가묘가 뭘까요? 가묘는 가짜 묘예요.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어차피 어머니 올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래서 가짜 묘는 시신이 있다 없다.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묘도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어쩌면 위에 거 다 몰라도 공시 방법은 알아야 돼요. 평장, 암장, 가묘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수업을 하면요, 꼭 생각나는 졸업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 단어를 잘 익히라고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법률적인 걸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주는 게 더 기억에 남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우리 졸업생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죠. 여기 갑이라는 사람 땅에 갑의 분묘가 있는데, 이 땅을 을이 산다 그랬잖아요. 왜 산다? 여기 골프 연습장을 하려고. 그럼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치고, 이거를 중개했어요. 우리 졸업생 개공사가. 여러분 10억짜리 땅을 하나 중개해서 사고 파는 거 하면 원래 수수료, 법정 수수료가 0.9%니까 900만 원인데, 사실 이런 10억짜리 땅 이런 거 거래하게 되면 시골 같은 데서 수수료 2,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졸업생이 중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왜 이 땅을 산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그럼 10억짜리 땅을 중개했으면 큰 일을 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공부를 잘 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여기 있는 분묘 5기를 8월 달까지 철거하기로 하자. 특약을 했겠다 안 했겠다. 해야지 성립 안 하니까.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월 1일 계약금 1억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하고, 특약에다가 8월 달까지 5기를 철거하기로 하고, 확인하면 9월 달에 중도금 5억을 지급한다. 계약이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어. 이제 철거가 됐으니까. 그리고 12월 달에 잔금 4억을 주고, 이제 1월 달부터는 공사한다. 서토리가 대충 거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사도 계약했다고 수수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잔금이 지나가야 이제 수수료도 뭐 얼마를 받게 되겠지, 몇 천만 원. 자, 그래서 8월 달에 철거 5개 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졸업생이 11월 달쯤 돼서 가보니까 묘라는 게, 그죠? 원래는 묘가 탁탁탁탁탁 보이던 게 11월 달쯤 되니까 뭐 풀이 마르고, 그죠? 잡초가 없어지고 나니까 묘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땀만 먹고, 야, 이거 5개만 철거하기로 했지, 이거는 철거하기로 안 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졸업생이 올라가서 요거를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고래 설명하더라고. 왜? 평장이 되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영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보고 11월 야밤에, 왜 야밤에 갔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관습은 삽 들고 산에 이상한 사람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밤에, 그것도 비 오는 날 올라갔대요. 왜 비 오는 날 갔죠? 땅이 잘 파이려고. 그죠? 이거를 파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평평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주장을 못 하니까. 그죠?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장, 암장, 가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중개업을 하려면 앞으로 간도 좀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1월 야밤에 삽 들고 올라갈 정도 수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비 부슬부슬 오는데. 비 오는데 왜 갔다고요? 그래야 땅이 잘 파이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재밌게 웃었는데, 간도 좀 부어야 되고, 올라가실 때는 소주 한잔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래야지, 이제 다음 달이면 수수료 받을 판인데, 몇 천만 원 받을 판인데,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왔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시 방법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정리하셨고, 넘어가면, 434페이지 또 농지법에 관한 실무도 공부합니다. 자, 농지법은 어디서 공부한다? 부동산 공법의 제일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 아마 공법에서는 농지법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 두 문제 나오는 걸 붙들고 있을 리가 없다고. 앞에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법 했습니까? 벌써 했습니까? 그럼 더 편하고. 자, 농지법에 관련되는 실무도 우리 중개사 실무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중개법에서는 왜 이 부분을 건드리는가 하면, 땅을 사고 팔 때 저 땅이 농지다. 그러면 특별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공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공법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저 농지는 땅이라도 아무나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다는 표시를 농취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중개실무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34페이지 하단 3번의 농지 소유 제한과 소유 상한, 요게 그래도 기본이에요. 농지법에서. 자, 3번의 1번 소유 제한.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적어요. 경자유전의 원칙. 뭐라고요?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다. 그게 원칙이 헌법에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2번 소유상한. 그렇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놓고 별표. 기역이 뭐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상속 동그라미.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를 가질 수 있다? 1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상속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1만 제곱미터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300평.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대도시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그 땅은 누구 거죠? 아들로 상속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들이 대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니까요. 그럼 너는 농사 안 지니까 상속 받지 마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상속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300평. 그럼 이런 것들을 공부 잘하는 실은 수험생은 이래야 되겠죠. 아버지가 2만 제곱미터, 약 6,000평입니다. 6,000평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도시민인 아들에게 야 1만 제곱미터까지는 네가 가질 수 있다. 그럼 나머지 1만은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매물을 확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실무 공부 잘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한다고. 상속농지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8년 이상 농업 경영까지 동그라미 길게 하시고 농사를 8년 이상 지었어. 근데 이제 건강이 다 됐거나 이제 그만 농사 짓는 사람 있죠. 그러면 8년을 농사를 지었으니까 1만 제곱미터는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1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실무에서 중요하다는 건 느낌이 와야 돼요. 디귿은 별표예요. 주말 체험 농장 동그라미 놓고 도시민들도 주 5일 근무제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도시민들도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어. 그거를 주말 체험 농장이라 그래요. 그거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동그라미. 앞으로 부동산 공법이든 우리 중개사법이든 주말 체험 농장이 딱 흘러가면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딱 찍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다? 330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다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죠? 자, 그래서 소유상한 보시면서 드디어 오른쪽이 본론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별표 탁 찍어놓고 말이 길어서 우리는 그것을 농취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해야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 건 3개 가르쳐 드렸죠. 상속농지, 8년 이상 경영하고 이농하는 자, 주말 체험 농장은 전문 농사뿐은 아니잖아. 그죠? 뭐 소유 상한을 가질 수 있다. 그거 공부하셨고. 이제 농지를 가진다면 표시로서 농취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감각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농지가 있는데, 네, 저 농지를 사고 싶다. 그럼 농지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농사 지으려고. 맞습니까? 거의 아닙니다. 도시민 여러분이 농사 함부로 짓겠습니까? 할 일 없으면 농사 짓지 하지만 농사 함부로 못 짓습니다. 아무나 짓다가 그날 몸살 약값이 더 들어갑니다. 몸살 약값이 더 들어가. 할 말 없으면 농사 짓자면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죠. 근데 도시민들이 농지를 살 때는 샀다가 나중에 오르면 되팔고 싶어서 사는 게 대다수예요. 그죠? 그렇지만 대다수라도 지금 내가 사서 되팔고 싶어서 삽니다. 그러면 농지 절대로 못 받아요. 일단은 내 농사 지어볼게. 이렇게 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가 뭐라 그랬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상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줄 것입니다.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를 시, 구, 업, 면장인데 옆에다가 표시하기를 군수가 없다는 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군수라는 말이 없죠.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이에요.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군수가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시, 구, 읍면장. 여러분 하남에 가봤습니까? 하남시 변두리 가면 농지 많습니다. 그 농지를 소유하려면 누구에게? 하남시장에게 농지증을 신청해야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시구 읍면장. 그때 2번 시구 읍면의 장은 위에 따른 농지취득 장명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는 줄 것입니다. 신청받은 날로부터 4일의 동그라미 옆에 줄 것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을 발급 신청을 할 때는 며칠 2일 동그라미 이내에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농지증을 발급합니다. 소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농지증은 누구에게 신청한다? 시, 구, 업, 면장에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소라는 계획서를 내야 돼.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농업경영계획서라 그래요. 그럼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면 시급면장이 그걸 잘 확인하고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만에 발급해준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는 것은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이틀만, 2일 만에 발급해준다. 지금 그런 뜻인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여러분 꼼꼼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중개할 때는 그죠? 나 농사 열심히 짓겠어.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거기 정확하게 이안기를 한 대 사서, 그 농기구도 적어놔야 돼. 이안기를 한 대 사서 고추 묘종을 300포기를 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당겼어. 그죠? 노동력은 옆집 동네 할맛이 5명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을 하여 이렇게까지 적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꼼꼼하게 제시하면 시군면장이 딱 보고 아 농사질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농지증이 발급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그래서 농지증이 발급되고 나면 그때 농사는 꼼꼼하게 안 지어도 돼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할맛이 구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지금 그지? 그러면 고추 포기 300포기 심으려고 그랬는데 다 말라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건데? 그거는 탓 안 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농업경영계획서는 꼼꼼하게 적어내셔야 돼. 농사는 대충 지어도 돼. 대충 지어도 그죠? 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었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던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죠? 농업경영서는 꼼꼼하게 적어냅니다.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근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는 건 이틀 만에 발급해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말 체험 농장을 가지는 사람은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농업경영계획서를 꼼꼼하게 적어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주말 체험 농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으니까 그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2일 만에 발급해준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개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하단에 농지증 발급 면제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438페이지 별표 6번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죠. 436페이지 면제하면 며칠 만에 내준다 그랬죠? 이틀 만에 발급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이틀 만에 발급해 주는 것들이 밑에 박스에 1, 2, 3, 4, 5, 6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항상 이런 박스가 들어오면 1, 2, 3 정도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다 보면 제일 좋고 근데 무슨 귀신도 아니고 여러분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어떤 단어에 대해서 1, 2, 3을 잘 보셔야 되는데 1번이 초중동교육법 줄 딱 꺼봐요. 자, 초중동교육법이라는 것은 학교가 농지를 취득한다 이 뜻이에요. 학교가 왜 농지를 취득하죠? 실습농지 이런 거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농업경영서 면제해 준다 이 뜻이에요 지금. 감 잡았습니까? 자 2번 주말 체험농장은 넣으면 별표라 그랬어요. 주말 체험농장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경영서 면제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별표 3번 정도 농지 전용 허가에 동그라미 허가 농지 전용 허가가 무슨 뜻이죠?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농지가 전, 밥, 과수원인데 나 농사 안 짓고 양계장을 하겠어. 오리를 키우겠어. 이 말은 농사는 안 짓는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전용 허가가 됐으면 농업경영계획서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 2, 3 정도는 이렇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 다음 내려가면 위탁경영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농지의 임대차라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 제목에 줄 하나 꺼놓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수업하겠지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법 들어봤습니까? 누구를 보호해 주죠?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해 주려고 임대차 보호법이 있겠죠? 세입자 몇 년 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다는 거 아시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몇 년? 이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근데 1년 만에 나가라. 그러면 권리금 시설비가 문제가 되니까 9년 동안 더 있고 싶다 할 수 있어. 그거를 갱신 요구권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주택 임대차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기본적으로 1년. 농지도 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시민들이 내 시골에 있는 땅에서 1년에 쌀 한 가마씩 받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농지 임대차 보호법도 있다. 이 정도만 감 잡으면 되고 농지 임대차는 몇 년? 3년이에요. 3년.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 내려왔습니까? 내려오면 원칙적으로 줄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아, 그래서 농지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있구나. 요 감을 잡으시면 된다고요. 뭐 대항력 이런 것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정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개 실무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농지법도 관리를 해 보셨다면 넘어가서 445페이지 전자계약으로 접어듭니다. 자, 지금 전자계약이라고 들었는데 전자계약은 이런 취지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원래 시험이 몇 회죠? 여러분이 치는 시험은 32회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자계약에 관해서는 29회 시험을 치는 해에 내년부터 이랬어요. 그럼 내년부터가 30회잖아. 그죠? 30회부터 전자계약을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기관에서 발표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했으니까 30회 때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작년이 31회예요. 31회 때 나왔겠다? 안 나왔겠다? 거의 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 시험기관에서 중요하다고 내년부터 전자계약을 시험 범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출제했으니까 31회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시험을 끝나고 보니까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올해 시험 치는 32회 여러분들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지. 일단은 모르지. 모르는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뭐죠? 국가 시책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단원이 지금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들어왔고 제1위에 거기 체크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0회 시험부터 실무 파트에서 출제 범위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한 장점 등이 주된 출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했죠. 자, 그래서 전자계약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도 아주 짧은데 한 문제 무조건 건지는 단원이다. 그런 뜻이고 정부가 권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한 장 넘겨서 교재 446페이지 전자계약의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단의 법적 근거 그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오른쪽 447페이지 상단 전자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개념 찾았습니까? 개념에 두 글자에 동그라미 놓고 주목합니다. 전자계약은 이런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파트를 팔겠다, 사겠다 이러면 계약이 체결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이 체결되면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적죠.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금액은 얼마, 개공사 누구 이렇게 해서 서명 날인하고 도장 딱 찍어서 매도인 한 장 내주고 매수인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개공사가 몇 년 보관하고 손가락 5개 펴놨어요. 지금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하고 5년 보관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자, 이렇게 종이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게 계약서인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자계약은 종이가 없는 계약서예요. 그럼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컴퓨터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해서 엔터 탁 찍으면 국가기관에 저절로 보관이 딱 되는 거예요. 종이가 필요 없고 도장이 필요 없는 계약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계약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애기들도 스마트폰 있는 거 아시죠? 그 전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가능해지는 제도고 세계 최초로 전자계약은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3년 전부터 출발했어요. 2017년부터 출발했는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9회 때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내겠다 하고 이제 출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말로 있는 게 개념 재료에 적어놨습니다. 447페이지 상단 1번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종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2번 전자계약의 절차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같고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하는 차이만 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가 없이 컴퓨터로 계약하는 계약서다 그런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에 나올 거 이런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장점. 자, 1번 동그라미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하시지만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전자계약을 하면 로그인 들어가야 되죠. 로그인 해야 컴퓨터 입력할 거잖아. 그죠? 로그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 번호, 등록 번호를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무자격자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자격 중개업을 차단합니다. 2번 거래 안전을 도모합니다. 거래 안전의 동그라미. 당사자들의 휴대폰, 전자서명통을 통해서 전이입을 하긴 하니까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본인 인정 이런 거 한번 받아봤습니까? 본인 아니면 인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가 안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3번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부동산 사기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파트가 하나인데 이걸 이놈에게도 팔아먹고 저놈에게도 팔아먹고 그러면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전자계약을 해가지고 A동 101호에 대해서 전자계약서가 딱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또 적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계약을 안전하게 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4번 공적 장부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니까 첫째 줄에 정부나 지자체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줄 거 봐요. 등기사항 증명서 바로 밑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한다까지 줄 거 놓고 경비가 싸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죠. 주목해 보세요. 계약이 체결되면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주고 경호사가 5년간 보관하는데 사는 사람은 100% 등기하겠죠. 그럼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잖아. 그럼 법무사가 그걸 근거로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다 떼야 돼요. 떼가지고 그걸 들고 등기소로 가서 그래서 등기가 신청되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다 확인이 된다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하고 연계되니까 별도로 서류 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청까지 가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경비를 30% DC해 준다고. 법무사 수수료를 30% 깎아줍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적 장부를 활용한다. 그 말은 바로 밑에 5번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거기 적어놨잖아요. 5번 종이가 없는 전자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원스톱 행정으로 문서 유통비, 교통비, 시간 등이 절감된다. 원스톱이란 말 아시죠? 여기 가서 하나만 신청하면 쫙 컴퓨터들이 알아서 계약이 다 체결되도록 해준다고. 은행 대출이자도 0.1% 까줘요.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이자도 까주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동의하겠습니까? 마지막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됩니다.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이게 전자계약의 장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자계약의 장점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는 이거예요. 한쪽 넘어가시면 448페이지 또 전자계약의 이익 지금 설명 다 했는데 1번 우대금리 적용한다. 제목에 줄 거예요. 대출이자 0.1% 까줘요. 등기 수수료 30% 할인해줘요. 2번 수수료 할인 찾았습니까? 30% 할인해줘요. 대학생 등 임차인에게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지원한다. 그게 셋째 줄에 보면 10만 원 하는 거 보이시죠? 생애 최초 주택을 갖거나 대학생들은 한 전자계약을 하면 정부가 10만 원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줘요. 그걸 바우처라 그래요. 10만 원 그래 수수료 까준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부가 지원하니까. 4번 별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지난주 얼마나 지나게 했습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내로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했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한 것으로 봐줘요. 작년에 시험 문제였고 5번도 별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해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대차 계약서 같으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자계약을 하면 종이계약서가 없는 거잖아.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인정해줘요. 얼마나 편리해요. 마지막 6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요. 그래 국가기관에 보관되니까 개공사가 별도로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 국가기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뽑아서 출력해서 언제든지 내용은 볼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죠? 이게 전자계약의 장점이에요. 오른쪽에 전자계약서의 작성 절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른쪽은 시험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째 뭐 해야 된다? 회원에 가입해야 된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라 하는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전자계약은 이 정도로 출제가 될 건데 지금 수업을 잘 들으셨는데 본인은 오늘 집을 샀어요. 그럼 오늘 샀으면 매수자잖아. 그죠? 뭐 그 금액까지 합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그럼 오늘 큰일을 했잖아, 지금. 오늘 계약서를 집을 사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 오늘 배우셨지만 전자계약 할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종이계약서 쓸 거예요. 본인은. 오늘 집을 샀다면. 뭐 그 어려운 질문 아닌데 그거 뭐 본인 뭐 할 거예요? 종이계약서 쓸 거예요. 아, 전자계약 할 거예요. 전자계약 한대요. 왜요? 그래, 지금까지 배웠었잖아. 안정성, 경제성,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면제해주고, 그죠? 그래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대답은 안 하셨지만, 갑자기 물어서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의 효과예요. 바로 교육 딱 하니까, 전자계약 좋구나, 딱 하겠다 그러잖아, 그죠?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저는 전자계약 할까요? 종이계약 할까요? 나는 종이계약 할 거예요. 왜 종이계약 하는가 하면, 그래도 명색이 집을 하나 샀으면 집에 하나 들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전자계약하면 맨손으로 탈랑탈랑 가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종이계약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 그래요.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 하고 싶은 자기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 그죠? 본인은 꼰대 아니죠? 근데 처음에 종이계약 살라 그랬지, 처음에도. 그죠?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도입해서 한 3년 좀 지났는데 지금 밖에 제가 개공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자계약 하는 사람 15%, 종이계약서 쓰는 사람 85%. 그래서 제가 야, 전자계약을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왜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개공사들이 당연하죠. 이 전자계약을 해버리면 다운계약서 절대 못 써요. 고객들이 다운계약서를 원할 때가 있잖아. 그럼 개공사 입장에서 그거 무시하고 영업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계약서 쓴다. 막 이렇게 표현도 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전자계약을 딱 하면 개공사 이름 같은 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느 개공사가 1년에 몇 건 했다는 게 다 노출이 돼. 그러면 소득이 또 관련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개공사들이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자계약 몇 프로? 15%, 종이계약서가 한 85%.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죠? 뭘 느꼈는가 하면 국가 정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정책이든 그죠? 이게 실질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지금 이런 이야기 있잖아. 대출금리 뭐 0.1% 까준다. 법무사 수수료 30% DC 해준다. 뭐 이렇게 이것들은 매도인, 매수인한테 이익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이익을 개공사한테 이익을 주면 훨씬 전자계약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을 하면 개공사한테 수수료 10%를 업 해주겠다. 이래 봐요.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그지? 근데 그런 이익을 매도인, 매수인한테로 돌려놓고 있다고. 이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자계약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사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료도 어떤 안에 대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이런 느낌을 잘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전자계약을 많이 하게 하겠다. 다운계약서도 방지하고 또 세금 이런 것도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전자계약을 쫙 하면 이제 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활성화시킬까?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개공사한테 이익을 줘보라고. 그지? 전자계약하면 수수료 10% 더 받아도 됩니다. 해봐요. 개공사도 쫙 전자계약을 하게 돼 있지.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 이거는 지금 제가 재미로 한 거예요. 또 시험이 나올 때 또 그 개공사에게 이익이 없다더라.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자계약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착하시고 원래는 출제한다 안 한다?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런데 나올 가능성은 많다. 그죠? 나오더라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49페이지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는 체크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쭉 넘어가면 이번에는 453페이지로 접어듭니다. 453페이지 하단의 제목이 뭡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시간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장사에 관한 법률 진행합시다.